예전에는 대학에서 예시답안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시답안, 대학에서 발표한 예시답안이 100% 좋은 답안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대학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예, 우리는 그 답안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 좋든 말든 그렇죠. 채점 네. 기준이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고3 학생들이 글을 많이 안 써봤으니까 지금부터 누가 많이 쓰냐 그 경쟁이거든요. 네네. 이런 방법을 다 거쳤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민성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논술 김병민입니다. 네. 오늘은 인문논술 독학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자타공인 인문논술 1타 강사시죠. 합격률이 67.34%에 빛나는 우리 김경민 쌤께서 여러분들께 인문논술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혼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서 최고의 높은 대학을 또 붙을 수 있는지 낱낱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논술을 준비 중이시거나 준비할 생각이라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해 주시고요. 첫 단추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의 방향이 또 틀리면은 올해 11월까지 지금 얼마 안 남았고 또 논술을 준비하는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맞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 제자 성적표입니다, 선생님.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3, 4, 3, 3, 1. 예, 국어 3, 수학 4, 영어 3. 이 친구 보니까는 재수생인 것 같은데? 재수생이요. 실제 제자신 거죠? 예. 이 성적표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소장님, 이 성적표로 네. 정시 어디 갈 수 있죠, 작년? 이 정도면 적정 라인으로 봤을 때는 가천대 라인 정도겠죠? 네. 내신이 한 2.7, 2.8 정도 되거든요. 2.78? 예. 그래서 생기부를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어찌됐든 그 수준으로 네. 교과 내지는 종합은요? 교과로는 글쎄요 한 상명대 정도 나올 것 같고 네. 학종은 사실은 2.8이면 국궁세단 라인이 적정이긴 한데 얘가 생기부 잘 챙겼으면 사실은 재수를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아마 한 세종대 단국대 정도가 또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라인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수생이 학종에서 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네네. 글쎄요 이 친구는 이 성적과 뭐 내신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국궁세단 혹은 그 밑에 이제 광명인상가 이제 요 라인 정도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논술로 어디 갈게요? 그거를 저한테 안 알려주셨잖아요, 여기. 서강대 경영할 것 같습니다. 서강대 경영이요? 예. 서강대 경영이요? 네네. 잠깐, 3합치를 맞췄네요. 3합치 맞췄죠. 3합치 맞췄죠. 아. 서강대 경영하고 한국외대 경영학과를 동시에 합격했어요. 논술로. 이합사도 맞췄네요, 극적으로. 그렇죠. 예. 잠깐, 얘가 100분이 사회문화 98이면 이거 한 문제만 더 틀렸으면은 2등급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 그니까요. 극적이죠, 극적. 극적이네요. 예. 이게 수능이라는 게 또 한 문제 차이입니다. 이게 수능 최저 맞추냐 못 맞추냐도 한 문제도 되지만은 1점 차이로 못 맞춘 애들도 많아요. 아주 그렇죠.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는. 맞아요. 보통 3합치를 못 맞춘다. 네. 그럼 보통 3합8 특히 한 문제 차이, 막 1점 차이로 못 맞추는 애들이 진짜 많죠.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3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2합, 4 이제 요 정도 라인은 보통 이제 그 실질 경쟁률 있지 않습니까?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애들 제끼면 네네. 못 맞추는 애들이 한 80%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친구 그럼 평소에도 논술 잘 썼나요? 잘 썼죠. 네. 그 숙명여대를 논술로 붙은 학생이에요. 네. 근데 다시 또 논술 더 쓰고 싶다 해가지고 서강대 경영하고 한국외대를 붙어서 이제 서강대 경영을 간 거죠. 이게 논술이라는 게 사실 한번 배워두면 논술 뭐 까먹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휘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논술을 한번 했더니 내가 맞출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의 수능 최저를 맞춰서 이제 요 대학 붙었으면 저는 이제 제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야, 연례 행사처럼 봐라. 가서 그 인문 논술 좀 봐라. 그 대신 너가 뭐 수학 과외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계속해서 그 감유지만 좀 하다가 수능 최저 맞추고 인문 논술을 보면 그 이제 뭐 연대, 고대, 서성한 뭐 중 이제 요 라인을 또 붙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또 실제로 붙거든요. 예, 이게 또 예. 웃긴 게 논술을 어떻게 쓰는지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레퍼런스나 논문들을 보기 때문에 네. 이상하게 독해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국어 성적도 원래 현역 때 아무리 해도 3, 4등급밖에 안 나오던 애들도 갑자기 막 1, 2등급이 공부 안 했는데 나오는 경우도 많고 영어도 사실은 또 대학에서 영어 강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영어도 절대평가니까 2등급 정도 맞기는 어렵지 않고요. 네. 사탐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만 계속 실전 모의고사 풀어줘도 그 감유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 3학력을 또 반수생은 대학 생활하다 보면은 또 수능 최저를 맞추게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연례 행사처럼 봐서 대학교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괜찮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도 성공했네요. 고3 때 네. 그 논술 수업을 들었으니까 네. 그게 배운 게 어디 안 가잖아요. 그렇죠. 논술은 진짜 네. 까먹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그래서 네. 대학교 때 이제 그 반수라든가 재수를 할 때는 논술 수업을 안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듣지 말라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이 친구도 결국에는 이 기본적인 틀, 그 방법을 가지고 사실은 재수 때는 독학을 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쌤께서 이 친구한테 어떤 해주셨던 조언들, 네네네. 어떤 독학의 방법들, 네. 공부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 논술, 인문 논술 지금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요즘 각 대학교에서 논술 가이드북이라고 해가지고 잘 나와요. 네네네. 네. 그리고 충분히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논술 가이드북 그 보시면은 뭐 작년 뭐 수시 문제라든가 모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해설도 진짜 그 잘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논술 가이드북으로 해서 모의 문제라든가 수시 문제를 일단은 실전처럼 한번 본인들이 풀어보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일단 맨땅에 헤딩으로요? 네, 그렇죠. 네네네. 네. 아무 가이드 없이? 아니 연습할 때 실전처럼 해야지. 아니 그러면은 그 저기 뭐야 실전 가서 저 교수님 이거 논점 뭡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론을 배울 생각하지 말고 스킬 네. 먼저 배울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일단은 네. 맨땅에 헤딩 해봐라. 네. 그래서 쓴 다음에 네. 반드시 그 논술 가이드북에 나온 대학 해설이라든가 예시 답안하고 네. 자기의 답안을 비교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예시 답안하고 대학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정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정답 내용을 내가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거를 일단 판단. 네. 그리고 썼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느냐. 일단은 먼저 여기에 나온 출제 논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먼저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걸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 의도라고 하죠. 네. 이거 출제 의도, 그러니까 그 핵심은 일단 잘 잡았느냐. 예, 예. 일단은 뭐 글자 수를 맞췄든 말든 뭐 이런 것들은 추후 얘기고. 그렇죠. 그 핵심을 잘 잡았는가. 근데 아마 거의 다가 처음 쓸 때는 못 잡을 겁니다. 맞아.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그 맨땅에 헤딩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은 게 바로 그 이제 어떤 공부의 스킬이라든가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따르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태어나서 펜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펜싱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그 유튜브? 이런 펜싱 스킬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보면 이해는 되죠. 근데 어차피 그거 못 따라하거든요. 네, 근데 펜싱을 제가 어떻게든 칼싸움이라도 이렇게 뭐 한 달이라도 일단 해봤으면 그 다음에 유튜브로 설명 들었을 때 저게 이런 포인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를 훨씬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피지컬, 이런 거를 좀 올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남성인데 40kg짜리 멸치가 바로 역도 선수 그 이제 스킬들을 배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 근육을 길러야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맨땅에 헤딩 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해병대 수색대 나왔잖아. 그럼 수영 잘하잖아. 네. 근데 저는 제주도 출신인데 수영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수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그건 알아.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에 들어가서 몸이 알아서 해야 돼. 생각하기 전에 몸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논술도 글 쓰는 거 역시 뭐 이렇게 써야 돼, 저렇게 써야 돼. 그런 거 중요하죠. 근데 반복적으로 씀으로써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몸이 알아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쌤은 쌤보다 조금 더 이제 좀 권력이라든가 그 어떤 그 레벨이 좀 높으신 분이 일단은 바다로 일단 한번 던져버려야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수영을 조금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는 물에 떠. 네, 그러면서 그렇죠.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당신이 좀 나 던져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일단은 많이 깨져봤다. 한번 그렇죠. 까여보고 한번 해봤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그 논술 가이드북에 각 제시문별로 독해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네네. 그러면은 내가 가제시문에 독해하는 내용을 논술 가이드북에 나온 걸 읽었는데 나는 요거대로 내가 가제시문을 독해를 했는가? 네.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출제 의도 그거를 한번 훑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네네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논제 분석입니다. 논제 분석. 네. 논술은 논제에 부합하는 답안을 쓰는 시험이에요. 아무리 박사급 논문을 쓴다 할지라도 논제에 물어보지 않는 이상한 사후정 답안을 쓰면 탈락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논제에 맞게 내가 글을 썼는지 세부적으로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컨대 얘 지금 모의 논술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네. 제시문 가에 설명된 개념을 바탕으로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시문 가에 설명된 개념에 대해서 쓰셔야죠. 네.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처음 쓰는 학생들은 설명된 개념을 바탕으로 했을 때 머릿속으로만 바탕하고 글을 안 써버려요. 네, 표현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설명된 개념을 바탕으로 네, 제시문 나의 문제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렇죠. 오케이 나는 가를 참고해서 쓰는 거야라고 나만 생각하고 그렇지. 답안지에는 이걸 안 적는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에 설명된 개념을 쓰는 게 아니고 지가 생각하기에 그냥 가에서 핵심인 것 같은 거 그냥 그렇죠. 뭐 그거를 잘못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쵸. 그러면은 그 내용을 써야 되는 게 또 출제 의도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가에 설명된 개념을 쓴다라고 했을 때 가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논술 가이드북의 가제시문에 독해하는 내용이 대학에서 발표를 하는데 내가 그거대로 실제 글을 읽었을 때 가제시문을 제대로 독해를 했는가. 네. 이거 공부할 거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논술 이 지문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개 쉽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시간이 겁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깁니다. 전체적으로. 긴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타임어택이에요. 이게 지금 뭐 1000자 이상 써야 되는데 1000자, 2000자 이상 써야 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하거든요. 뭔 얘기냐? 타임어택 플러스 글을 길게 해놓으니까 이거 자체가 변별력 포인트가 또 됩니다. 네. 그래서 지문의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지를 또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논술을 또 공부를 좀 했었는데 하나 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일단 중언부언. 네, 제시문에 나오는 중언부언 다 빼고 그리고 예시라든가 사례, 부연 설명 이런 것들만 빼도 그럼 몇 개 문장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핵심 주제나 핵심 개념일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2015학년도부터는 아예 이제 교육부에서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교육과 과정만. 네네네. 그래서 제시문 자체가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이라든가 교과서 그런 데서 이제 출제를 교수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 다 그래요. 그것도 이제 수능 공부 열심히 했을 때죠.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라는 걸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글을 한번 다 써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맞았냐 틀렸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복습 과정을 통해서 나의 논술 실력을 늘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네.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그러한 훈련들이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는 또 스킬을 이제 연마해야 될 때죠. 이게 서강대학교 인문계열이거든요. 심지어 경제경영 빡센데입니다 여기. 근데 문제가 한 줄 반밖에 안 돼요. 가에 설명된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문제를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시문 나와 마의 관점을 대비해서 해결책을 논술하시오. 이게 밀도가 높다 그러죠. 글자 수는 적은데 뭔가 좀 주어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답안 분량이 몇 자로 써 있죠? 800에서 1000자입니다, 지금. 아니, 한 줄 반을 줘놓고 800에서 1000자를 쓰래. 이러면 보통의 아이들은 이게 좀 혼란스러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뭐 어떤 내용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인의 특성이 뭡니까 또? 일단 서론이 겁내 길고, 그리고 중언부언이 겁나 많다.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서 이게 이 1000자를 컨트롤하기가 안 배운 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글 개요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글 개요를 일단 짜야 돼. 이게 제일 먼저여야 돼요. 그래서 경민쌤 수업도 제가 이제 참관을 해본 적이 많거든요. 왜냐면 저도 논술 관련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또 상담을 해줘야 돼서 제가 김경민쌤의 수업을 들은 적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 딱 한 줄 반 보고 이 8개 순서대로 따르르륵 이 8개를 써야 되겠구나를 일단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딱 잡으시면 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이 8개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안 분량이 몇 자입니까? 800에서 1000자죠. 그러면 하나의 이 그 항목당 100자에서 120자만 쓰면 되는 거다. 아무것도 모르고 훈련이 안 된 애들은 1000자를 가지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글 개요만 짤 줄 알면은 이거를 미시적으로 딱 분해를 해서 100자에서 120자씩만 컨트롤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 개요를 먼저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논술에 대해서 아는 척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글 개요를 혼자서 공부할 때 이제 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논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 가에 설명된 개념을 바탕으로. 그러면 가에 설명된 개념에 대해서 쓰면 되죠. 그렇죠. 가 개념 설명 일단 먼저 하고. 제시문 나의 문제를 이라고 했을 때 제시문 나의 문제가 뭔데?
그리고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분석. 그러면은 분석하기 전에 다의 관점이 뭔데? 아, 그렇죠. 그거 먼저 정의해야죠. 자, 다의 관점을 먼저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다로서 나를 분석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반점 있네요. 그렇죠. 쌤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그렇죠. 반점 나오면 개꿀이다. 네, 반점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다가 슬래시 쳐놓고 반점 앞에 있는 내용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점 뒤에 있는 내용을 써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제가 좀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반점에서 단락을 나누시면 돼요. 반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단락 나눠주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제시문 라와 마의 관점을 대비하라고 했으니까 라와 마의 관점을 쓰고 대비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해결책을 논하시오라고 했을 때 네. 라에 의해서 해결책 한번 제시, 마에 의해서 해결책 제시, 그렇게 쓰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딱 개수로 치면 8개네요. 예, 예. 그쵸, 그쵸. 이렇게 8개를 딱 쓰면은 된다. 자, 여러분, 이거 먼저 제시문을 보시기 전에 문제 보고 이거 먼저 짜셔야 돼요. 이거 먼저 짜셔야지만, 남들은 1000자 가지고 허우적 거릴 때 나는 100자 가지고 개꿀 빨면서 논술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논술은 논제에 부합하는 답안을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논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논제 분석을 통해서 제시문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또 하나의 팁 말씀드릴게요. 그 논제에서 컴마 나오잖아요. 네. 그 반점. 그러면은 그 반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분석하고 해결책을 논하라. 2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석하고 해결책. 네. 그러면은 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네. 분석과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논제에서 시키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 논리적으로 잘 따라가서 분석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 따라가서 해결책을 잘 제시하면은 합격. 그쵸. 근데 그 논리는요, 전부 다가 다 제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배경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네네. 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인문 논술은 지금 이제 독해 중요하고요. 문해력이 중요하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수능, 국어하고 연결이 되고. 그쵸.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제시문은 안 나와 있지만은 나의 문제를 뭐 해결하라고 했을 때 나의 문제가 뭐가 나올까요? 사회 문제 현상이 나오겠죠. 그 사회 문제 현상은 고등학교 사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그쵸. 네. 네. 그래서 논술 또 하다 보면은 수능에서 그 주요 과목들의 성적도 또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문제를 보고 글의 개요를 작성을 해보신 다음에 예시답안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대학이 발표한 예시답안과 비교를 해서 나는 뭐 이 문제를 보고 6개의 항목으로 이렇게 쭈쭈쭈쭉 썼는데 원래 예시답안 보니까 8개로 썼네. 그러면은 글 개요 먼저 일단은 맞는지 아닌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럼 글 개요가 맞았어.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가의 개념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나의 문제를 정확히 판단을 하였는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대학이 발표한 기출문제랑 해설 이 가이드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출제 의도 혹은 뭐 키워드 핵심어라고 해서 다 발표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먼저 지문별로 이제 키워드 가장 중요한 거 뭐 핵심 단어 이런 것들에 한번 밑줄 쳐서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대학이 발표한 그 출제 의도와 비교를 해서 내가 이제 핵심을 잘 판단을 했는가 이거를 스텝 2로 이제 하시면 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세부적으로 이제 개요를 작성하잖아요. 네. 그러면 개요 작성하는 방법은 학생들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뉩니다. 뭐 단어로만 쓴다던가 아니면 그냥 개요 작성할 때부터 문장으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단어로만 쓰긴 하는데 자, 키워드 다 파악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사하고 서술어만 붙인 다음에 문장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논술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들이 있는데 논술은 글짓기 시험이고 글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전혀 아니야. 맞아요. 그 핵심을 찾았는가가 중요하죠. 네, 찾았는가 중요한 거고 그냥 간단하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수식어 집어넣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쓰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글 써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거 자체도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문단별 그러니까 제시문별 키워드랑 핵심 주제를 뽑았으면 이거를 일단은 원고지에다가 옮겨서 적어보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냥 서술어 목적어만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다닥 쓰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예시답안이랑 비교를 좀 해서 이거를 핵심 단어를 문장화를 이렇게 시키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대학에서 예시답안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시답안 대학에서 발표한 예시답안이 100% 좋은 답안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대학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답안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좋든 말든 그렇죠. 채점 기준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글을 많이 안 써봤으니까 지금부터 누가 많이 쓰냐 그 경쟁이거든요. 네네. 이런 방법을 다 거쳤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는 예시답안을 계속 필사 한번 해보라 이거야. 예시답안. 네, 예시답안을. 네. 그럼 예시답안 필사할 때 그냥 예시답안 선생님 시켜가지고 한다 뭐 이거 뭐 여기서 얘기한다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면 초등학교 받아쓰기 숙제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쓰면서 얘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전개를 하네. 그리고 단어 선택을 이렇게 하네. 네. 서술어도 이러한 뭐 서술어를 쓰네. 네. 그러면 한 문장이 모아지다 보면은 한 단락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한 단락의 구조를 얼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주제 문장 이런 식으로 쓰고 다음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부연언금 문장 쓰고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예시답안 필사를 통해서. 맞습니다. 네. 이게 대학이 발표한 기출 문제 그리고 해설을 가지고 진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네요. 처음에 글개요 작성해보고 여기서 지문별 키워드 뽑아보고 이것도 그렇죠.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글 써보고 또 예시답안이랑 비교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모든 걸 분석한 거를 갖다가 예시답안 필사까지 몇 회 정도 해야 될까요? 한 5회? 10회? 5회에서 10회 사이. 네. 네, 요렇게 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귀하고도 아까운 기출문제 하나를 이런 식으로 씹고 뜯으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논술 실력은 팍팍팍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굳이 뭐 첨삭을 받을 필요도, 그리고 학원을 다닐 필요도 또 없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네. 근데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공부 이제 그 역량이 올라가면은 금방 끝나요. 맞아. 그때 네, 되면은 엄청, 그렇죠. 네. 엄청 빨리 끝나요. 왜냐면 글 개요 작성 얼추 되고, 네, 네. 핵심 키워드 뽑을 수 있고, 그렇죠. 문장화 할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생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풀어보고, 예시답안 보고, 그냥 이렇구나. 근데 그건 이제 고수로 올라가셨을 때 얘기고,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좀 하셔야 나중에 진짜 9편 끝나고 이제 수능 파이널에 완전히 집중해야 될 때는 논술은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이제 요렇게만 했을 때 좀 쇼부를 칠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 문제라도 이런 식으로 씹고 뜯고 이런 식으로. 쌤 그럼 이렇게만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제자 네. 또 이제 수능에서 살짝 좀 미끄러졌는데 그거를 보완해서 서성한 이상이라는 이런 좋은 학교를 붙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맨땅 헤딩도 안 하고 하나하나 그 좀 분석도 안 하고 대충 흉내만 그냥 몇 번 끄적끄적 대다가 학원 가서 무슨 수능 끝나고 파이널 강의 한 2번 정도만 듣고 논술 시험을 본다. 여러분들이 깔아주는 허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실질 경쟁률도 굉장히 낮고 이거 합격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논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개요 딱 맞춰서 쓸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쌤의 제자들이 합격하는 이유가 다 있네요. 그렇죠. 합격률이 67%라는 것은 엄청난 거라서.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요. 거의 학생들이 붙고요. 네.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수능 최저를 맞췄는데 떨어졌다? 5명이 안 돼요. 다른 학원, 다른 강사들은 네. 수능 최저 맞춰도 떨어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맞췄는데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도 아깝게 떨어져요. 예비 2번. 근데 예비 2번인데 예비 1번까지만 이제 되고 좀 안타깝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은 전원 합격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하시잖아요. 수업에서는. 네. 각 출제 방식을 이제 6개 정도로 세분화하시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통 유형을 뭐 그런 식으로 세분화를 하되 네네. 매 시간마다 논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그리고 그 논제에 관련된 사탐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점 포인트까지 다 그렇죠. 가점 해주시잖아요. 포인트.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실패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맨땅에 헤딩해라. 그리고 두 번째 대학 저기 사이트 들어가서 논술 기출문제랑 해설을 다운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 글 개요를 내가 한번 작성해보고 비교해라. 그리고 네 번째 지문별로 핵심 문장 이렇게 좀 뽑아보고 그것도 저기 비교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다섯 번째 뽑아낸 키워드를 가지고 원고지에다가 한번 써본 다음에 이것도 예시답안이랑 비교해라. 그리고 그 다음 예시답안 필사를 5회에서 10회 정도 해라.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라. 그러면은 여러분께 합격이라는 그 행운이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논술 가이드북을 씹고 뜯고 맛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학에서 근데 그거 참 누가 쓸까요? 그거
교수님들이 다 쓰시죠. 아,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이 쓸까요? 와, 그거 엄청 빡셀 것 같은데, 그거 다 쓰기에. 아니, 근데 너무 세세해가지고. 잘 나왔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을 이렇게 어떤 그 영혼까지 갈아 넣게 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로 위에 계신 분이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또 독학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면은 좋겠습니다. 네, 아이디입 연구소 김민성 소장 인문논술 김경민입니다. 감사합니다.